자,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이준동의 속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활동했던 박관천 전 경정 모셨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신속대응단 부단장으로 활약 중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 빚이 실세였던 이제 정윤회, 최순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위험성을 가장 먼저 경고하신 분, 경고를 했잖아요. 예, 그걸로 이제 유명해서 그 권력 서열 발언이 가장 유명한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계세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국정농단, 대통령 주변의 어떤 친인척들이라든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 모셨어요. 그 부분에 전문가실 것 같아서. 김건희 씨, 그렇죠. 지금 다이아몬드, 샤넬백, 그리고 건진법사랑 이렇게 커넥션들이 등장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모셨는데 우선 그 신속대응단 하고 계신 일 잠깐 소개하고. 저희들 이제 신속대응 선대위 차원에서 상시 신속대응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종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물론 가짜뉴스 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허위 뉴스를 하는 거고, 이제 상대방 어떤 선대위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이게 사실과 틀린 것,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발표한 어떤 그 내용 중에서 사실과 틀린 것, 또 저쪽에서 사실과 틀리게 왜곡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예전부터 뭐 청와대 근무를 했거나 이제 이러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팩트는 이거다. 예전에 뭐 TV에서 그런 거 나왔죠. 팩트는 이거다. 네거티브 대응단이고 팩트 체크 대응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로 이제 팩트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인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정치권에 좀 출동했어요. 저는 저는 그 양반 5년 모셨어요. 민정에서. 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5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특감 외근을 하면서. 그때도 계셨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또.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YS 때 경호실하고 차정을 같이 있었고 5년 동안. 그다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때 3년 8개월 차에다 사정 들어가가지고 노무현 정부 끝때까지 계속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MB 정부 때는 인수위 감찰로 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민정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욕했던 게 많이 후회돼요. 일을 얼마나 시키냐면은 이 양반은 꼭 현장을 확인 안 하면은 안 될 만큼 일을 딱 물어봐요. 아, 그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키지는 않으셨을 그렇죠. 그때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수석이었는데 이분도 수석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 밑에 행정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농담 삼아 했냐면은 그러면 이제 두 명 이상이 다니잖아요. 그럼 차를 몰고 교대로 운전하면서 지방을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잠 안 오게 차 안에서 농담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를 부려먹는지 우리가 이런 말 했어요. 근데 가다가 퀴즈를 내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누구? 그럼 더 미운 놈은 노무현 찍고 외국에 이민 간 놈이거든요. 그랬는데 참 제 양반은 그래도 라이브 했어요. 이게 거짓말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은 밑에 아마 모시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 양반은 이렇게 이제 보통 춘추관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가 A4 용지 써줘요. 연설할 걸. 대통령 연설을 다 써주거든요. 그렇죠. 실은 연설할 때 표정까지 써줘요. 제가 어떤 걸 그때 했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윤창중 씨라고 그 미국 가서 사고 치고 왔잖아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을 했어요. 그때 표정까지 써줘요. 윤창중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세로 옆으로 눕혀가지고 드시던 걸 멈추시고 하늘을 2, 3초 응시한 다음에 10개를 물 쏘고 나와도 한 개를 사람 쏘고 모른다면서 조금 이따 다시 식사를 하셔라. 그럼 더 이상 안 물어볼 거다. 이제 그런 거 써주는데 이분은 딱 보면은 A4 용지 서너 장을 써드리잖아요. 그러면 첫 장을 다 안 읽어요. 가져 나오기는 이제 나오는데 그대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왜 이렇게 형식적인 말을 하냐. 그럼 딱 읽으시다가 고개를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신 다음에 딱 집어넣어요. 이분이 이걸 집어넣으면은 참모들은 뭘 꺼내겠습니까? 바로 수첩을 꺼내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적어놔야죠. 막 적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나중에 이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퇴임할 때는 그리 욕을 하더만 퇴임하니까 인기가 많다고 차라리 퇴임할 때가 나았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요. 저는 뭐 사실관계야 검찰이 수사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참 우리나라 검찰이 오만하고 많이 썩었다고 느낀 게 딱 그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네. 대검찰청에 왔어요. 그러니까 퇴임 뒤에 예. 노 대통령 수사를 이제 받을 때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대검 네,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죠. 소환 받은 날. 예, 소환 받은 날 또 오셔가지고 오는데 전 대통령 나가서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참 그 소위 말하는 중수부의 특수통들이 그 위층에서 팔짱을 딱 끼고 있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이 꽤 돌았었죠. 이렇게. 예, 이거 이렇게 그 둘이 있잖아요. 뭐, 네. 우병우하고 솔직히 깨고 네. 말해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입니까? 그거는 네. 뭐냐면요. 우리나라 검찰이 왜 개혁이 돼야 되느냐, 왜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그 사진 한 장하고 그 자기가 국정농단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검사들한테 파카 입고 딱 팔짱 끼고 책상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하는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활용점정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찍었죠. 아니 맨날 다 상대방을 을로 보다 보니까 네. 군대 동원해가지고 몇 명이 한 명씩 들쳐 얻고 나오면 다 되는 네. 줄 알았던 거죠. 네. 그게 바로 내란 행위가 된 거예요. 네. 네. 참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특수부 검사들이 예.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도 자기들이 만든다. 그런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다 수사를 박근혜도 수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고 이명박 수사했고 대통령들 다 수사하니까 예. 그 대통령 업무도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대통령을 못되게 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있는 네. 대통령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직접감 느꼈어요. 제가 그 문건이 터진 게 2014년도에 터졌죠. 네, 그러니까 소위 정윤회 문건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즈니스 시스템 문건. 네, 네. 그게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건 그때 박근혜 정권 얘기입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았죠. 네. 그때 조사받은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12월 25일이었어요. 네.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날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전날 좀 어떻게 좀 피곤했든지 좀 검사가 짜증이 났어요. 특수부 검사가. 네. 말하다 안 되니까 제보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박한천 씨.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딘 줄 알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냐고요. 조사하는 곳이죠. 이 사람이 그러더니 여기는 오늘을 네. 석가탄신일로도 만들 수 있는 날이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오만과 방자가 그렇죠. 몸에 빡 배인 거예요. 이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된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영상을 하나 부탁해놨는데 혹시 그 영상 그거 틀 수 있습니까? 그 김문수 예. 후보가 얘기했던 영상 한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됐어요. 김문수 지사 노 전 대통령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하면은 검찰 일하기 어렵다. 네. 근데 이분이 원래 뭐 했던 분이면 노동운동 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옛날에 무슨 뭐 자기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네. 지금 맞아요. 뭐 몸이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저는 이분이 도대체 그걸 갖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해서 모르는데 이 말을 이분이 할 말은 아닌 아니다.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근로자를 뭐로 생각했던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예.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이명박이 감옥에 간 거는 네. 노무현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노무현 자살 때문이다. 자살 때문이다. 뭐 그 얘기. 이게 결과적으로 네. 문재인 정권 때 보복했다 그 말이에요. 말 바꾸면요. 그런데 네. 정말 이 사람은 보니까 역사의식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박차를 가했던 거는요. 실은 약간 정무적 상황도 섞였어요. 네. 그때가 뭐냐면은 국장님 저 그때 광우병 파동으로 네, 맞습니다. 최초로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진행됐던 곳이에요. 그 MB가 그 당시에 그래서 코너에 몰려서 예. 뭐 뒷단에 올라가 거기가 아침이들 불렀다는 얘기. 거기가 그 30초소라는 데거든요. 네. 그 청와대 제일 뒷산이에요. 네. 거기 올라가면은 서울 시내 광화문이 쫙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청와대 발령받고 네. 야간에 당직하면서 거기 탁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아래로 가면 서울 시내 다 보이더라고요. 아파트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가 들어가 살 곳은 한 곳도 없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MB는 네. 그 당시에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예. 촛불 시위를 다 보여요. 딱 예. 봤었겠네요. 겁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수사가 원래 국면 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했다는 것은 수사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대법원에서 뇌물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건을 갖다가 네. 이거의 원인이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다. 이 거꾸로 말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이 MB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당했다. 정치 희생양이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그래서 노동운동을 했다고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는 김문수 후보가 저는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네. 본인의 현재의 근본을 갖다가 다 없애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정치적, 근데 사실은 MB 수사는 결국은 그 뇌물 수사 있잖아요. 뇌물 수사였죠. 네. 그게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고 같이 수사를 할 때 자기 형 집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 압수수색 나간 사람이 그래요.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분은 이미 한번 서울구치소를 경험하니까 네.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네.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라. 나는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도저히 자신 없다. 네. 그랬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약간 뭐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비리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저는 이 김문수 후보의 사실 왜곡 있잖아요. 네. 저는 이분이 좀 약간 보면 약간 혼미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내란 옹호하는 발언들도 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우선 아까 이제 저 MB 얘기하다가 예. 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거 하고 검사들은 대통령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런 갖고 생각이에요. 있는 예. 사람이 대표적으로 윤석열, 그중에 그렇죠. 한 명이 윤석열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 사람 아는 사람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BBK 특검 그렇죠. 같은 경우 그때 단서가 나왔어요. 네. 그 다스에서 격리 직원한테 그렇죠. 파킹엔 비자금이 나왔음에도 예, 그걸 덮어버렸잖아요. 덮어버린 거죠. 그거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만약에 그게 터졌으면 MB가 그렇게 대통령 못하죠. 대통령 상황에서도 흔들거려서 할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자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시킨 사람 빼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이후로 윤석열이 대검 그렇죠. 중수부, 뭐 특수부 이 요직을 다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대검 특검이. 검정, 네. 중수부, 네. 그다음 특수부 거쳐가지고 결국은 특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범죄를 권력자의 범죄를 덮은 대가로 예. 자기가 그걸 자리들을 다 은폐한 대가죠. 은폐한 그렇죠. 대가로 다 본 예.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알만한 사람, 알만한 기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져봐서 예. 규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진상이 규명이 돼야죠. 그걸 갖다 자기들은 형사소송법으로 아주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죠. 기소 독점주의라고요. 네. 내가 보면은 되는 거고 내가 고개 돌리면 안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잠깐 발언이 샜는데 네. 내란 옹호하는 예. 김문수 후보가 내란 옹호한 발언들에 대해서 예. 그 전에 한번 그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래요. 계엄은 대통령 고유건 아니고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 계엄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아니 국회가 대통령을 국회의원 200명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게 그게 법이냐 그래요. 제가 좀 말하고 싶어요. 그게 법입니다. 네. 그 법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헌법 때문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오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법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이분이 왜, 뭐 때문에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란을 부정하고 네. 비상계엄의 어떤 이게 그 반헌법적, 예. 불법적인 이런 성격을 부정을 하면 내란 후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이 사람이. 네. 솔직히 내란 옹호해가지고 그것 하나로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계엄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런 말도 하지 말던가요. 네. 또 밀려서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의 말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게 전 정확히 묻고 싶어요. 작년도 12월 3일 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뛰어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 네. 그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걸 시킨 우두머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이게 재판이 그러면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yes, no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죠. 근데 지난번 토론회 보니까
내란의 어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지 않았다. 예. 그래도 내란이 아니다는 얘기도 아니고 맞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 이게 후보로서 지금 이게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예. 거기에 나온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대답을 살짝 얼버무리면서 솔직히 그때 쌍팔년도식에 네. 고무신이나 비누 선거할 때의 수준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국민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로 통합니다. 네. 그때는 정보가 통제됐는데 지금 우리 그 작년 12월 3일 날 군인들이 국회를 부수고 들어가는 거 우리는 생방송으로 봤어요. 네. 서부지방법원 있지 않습니까? 난입하는 거 저도 생방송으로 봤어요. 네. 그런 시대에 국민들의 수준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저는 좀 이분이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선거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지금 선거 선거 시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들을 보면 예. 조금씩 이제 예. 그 양 진영이 결집한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조금 약간 예, 시대적으로 조금 내린 경향이 예. 있고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이제 굉장히 화두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단일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예. 완주선언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근데 참 이게 이제 앞에 윤석열과 안철수의 네. 단일화 네, 이거와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는 너무 색깔이 달라요. 그때는 단일화 안 한다 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 갑자기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김문수 씨가 이준석한테 매달리는 걸 보면요. 옛날 노래가 하나 생각나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네, 안전하서나 준석이 생각인데 결국 그 노래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소리쳐 불러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단일화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명분이 없어요. 하나는 한 명은 탄핵을 김문수는 반대하고 이준석은 탄핵을 찬성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둘이 섞이잖아요. 섞이면은 뭐 어떤 조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1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거든 사람들은요. 네. 아 김문수 현재 지지율 플러스 이준석 지지율이 둘이 단일화하면 지지율로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 안 갑니다. 왜냐? 이준석 지지율을 보면요.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제3 후보라 그러죠. 네. 제3 후보의 지지율이 그 아주 후보끼리 팽팽할 때 있잖아요. 팽팽할 때는 정말 떨어져요. 자,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후보끼리 지지율이 양강 후보 지지율이 가장 팽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앞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윤석열과 이재명의 선거였거든요. 네. 0.73%겠죠. 네, 네. 그 전에 심상정의는 6% 정도 얻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물론 다른 요건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2%를 채 못 얻었어요. 이 양쪽 진영이 팽팽할 때는 그렇죠. 제3 후보가 힘을 못 써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냐면은 야, 저 너무 둘이만 키워주면 안 돼. 견제할 세력 하나는 둬야 돼. 해서 표가 네. 이쪽으로 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은 지지율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여유 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뭉치지 않고 야, 우리 새로이 피어나는 새싹도 좀 이렇게 한번 물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놔야 네. 이 나라가 잘 갈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 지지율이 두 자릿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땡큐죠. 그렇죠. 네. 오, 지금 아무도 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엄청 미워하는데 그렇죠. 땡큐죠. 예, 당선 가능성 뭐 2%, 3% 뭐 이렇게 예. 나오는데 그걸로 봐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적은 후보가 이준석 후보인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는 표가 지금 한 10% 예.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갤럽 조사도 그렇고 한 10%대 지금 그렇죠. 나오고 1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단일화 예. 완주선을 한 것 같아요. 완주선을 했죠. 네. 근데 만약 완주선을 했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전투표 전에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경험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지금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준석이라 이름 석자는 한국 정치판에서 지워집니다. 네. 사람들 어떻게 보냐. 야, 좀 이준석이는 지금 생화예요. 근데 단일화하는 순간 조화가 돼버려요. 네. 향기를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야,
젊은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그냥 권력 잡을 것만 배워가지고 네. 야 쟤도 안 되겠어. 쟤는 다 차기 주자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단일화의 군부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네. 떼지만 이준석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네. 아마 그 자꾸 하신 현철 가수의 노래 마지막쯤 될 것 같아요.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럴 것 같아요. 안전한 선화 당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은 이제 1차 데드라인 얘기 나오고 예. 사전 투표용지 인쇄 전에 예. 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사전 투표일 직전에 또 이렇게 고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건 이제 언론의 보도용일 뿐이지 실제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투표용지 인쇄라고 그러잖아요. 네. 투표용지 인쇄라 그러는데 투표용지 인쇄는 진짜 문맹률이 한 10% 정도 되는 그런 국가에서 네. 야,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는 누구 말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가 있잖아요. 네. 이 핸드폰 단말기 하나 다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잘못 찍겠어요?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부터 단일화 이야기 나왔을 때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을 조금 아는데요. 27일 날 마지막 TV 토론 전까지는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 TV 토론이라는 게 후보를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준석 후보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 전에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후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단일화를 안 하고 해도 27일 이후에 TV 토론을 마치고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기자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사전 투표 전에인 28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2차 데드라인 28일로 보는 거죠. 28일로 될 거다 하는데 명분은 잊어버렸어요. 명분이 이제 더 없어진 거죠. 없어졌어요. 이렇게 유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고속도로에 접어들어가지고 중앙분리대가 생겨버렸는데 네. 거기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차를 유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단일화 얘기들이 급하게 이제 막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항상 선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네. 이동훈 공보단장이 뭐 네. 그런 얘기를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 지금 네. 당권을 내주겠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구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쓰면서 얘기가 이제 확 돌기 시작했는데 설령 당권 국민의힘에서 당권 가져가 이렇게 꼬셔도 안 할까요? 당권을 누가 주는데요? 네. 지금 후보나 네. 지금 김문수 후보나 당 중진이나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는 가장 세력이 큰 친윤들이 당권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는 당권이 아니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4분의 5일 약간 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가 당권을 준다 해서 당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동훈이 왜 그런 말을 했냐? 저는 딱 그렇게 봐요. 그거 올리기 전에 이동훈이 그 저쪽에 공보단장이거든요. 네. 공보단장이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후보한테 이야기 안 하고 때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딱 네. 그거에 저는 노림수는 그거라고 봐요. 이렇게 많은 러브콜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당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꿋꿋하게 완주를 했다. 네. 자, 얼마나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그 젊은 정치인이냐. 네. 라는 표식이 딱 띄우기 붙으면은 위해서 하는 예, 거고 몸값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높여주죠. 국민의힘이 굉장히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당연하죠. 것도. 왜냐하면은 네, 올 하반기에 네, 세 명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6월 선거 끝나면은 네, 그점 잘 아시면 세 명 싸우잖아요. 보수의 패권을 놓고 네, 하와이에 계신 분, 지금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시는 분, 윤석 후보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은 부전승 올라올 거잖아요. 네. 준결승을 안 거치고. 그럼 준결승 안 거치고 결승에 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반응이 상당히 세졌어요. 굉장히 입이 거칠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부전승 가능성이 제로니까. 네. 이제 그게 어떤 선거 운동보다는 지금 네. 차기 당권에 예. 전부 차기 당권을 노리고 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막.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입으신 옷을 보셨습니까? 아, 그렇죠. 김문수 없는. 예, 빨간색 접었는데 김문수는 없고 국민의힘과 이원만 있어요. 네. 그게 모든 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색깔을 분명히 했죠. 윤석열 씨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 네. 색깔을 분명히 해버린 거예요.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건 뭐냐면은 차기 당권 구도에서 지금 세 명이 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잖아요. 네. 이제 홍준표 전 시장님만 약간 애매한 걸 좀 그렇죠. 지했고요. 윤석열과 예. 브로맨스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이렇게 실패한 과정에는 그렇죠. 그런 입장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처음부터 색깔을 분명히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색깔을 분명히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네. 그때 이제 그 올 초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내란의 네. 그 리스크에서 뛰어넘어야 된다. 둘째, 명태균의 리스크를 뛰어넘어야 된다. 네. 셋째,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를 안 갖추면은 절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 정확한 지적이시죠. 예. 근데 결국은 그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죠. 2번 속았다고. 네, 네. 그 3번 속지 않겠다. 뭐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3번 속으면 바보다 그랬죠. 정계 은퇴라고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산을 하잖아요. 예. 페이스북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와이 가서 정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하와이 갔으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그 당권 싸움이 이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까 그런 구도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 거칠은 입도 그런 차기 이제 당권을 그렇죠. 노리고 예. 나오는 얘기다. 당권을 노리고 지금 진정한 보수의 주자는 나다.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나서는 것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씁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씁쓸한 게 아니라 아까 똑같은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예. 옹호하는 입장, 지지하는 입장을 가졌다 그러면 후보가 되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대선은 안 되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자리에 전 대표라는 지금 호칭을 했지만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 그 꽃길을 깔아줘서 그 꽃길로 걸어왔고 와서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닙니까? 한동훈의 피부에 있는 네. 문신은 타투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점이에요. 점. 예, 부모님이 물려준 점입니다. 긁어내지 못한다는 예. 거죠. 타투는 지워지는데. 예, 긁어내도 네. 한동훈의 정치라는 얼굴에 윤석열이라는 점은 있지 않습니까? 네. 성형외과 가서 아무리 긁어내도 흔적은 남아요. 그 흔적을 갖다가 어떻게 메이크업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김건희 사과를 한동훈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치 약간 그 거리를 두는 예. 듯한 모양새를 취하다가 뭐 그럼에도 그래서 배신자론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입장을 확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제 절연한 거잖아요. 예, 민주당 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냐?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겠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더 미울까요? 이준석이 더 미울까요? 국민의힘 친윤들이나 윤석열 예. 입장에서는 아유 한동훈 치를 떨죠. 한동훈이 더 미운 거예요. 치를 떨어요.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차라리 네. 민주당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박준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예. 무슨 민주당이 내란 수계 하치장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내란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또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민주당으로 가라고 그랬는지는 전혀 관련 없는 쪽에다가 네. 아니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네. 아니 그걸 왜 그쪽에다가 민주당한테 화풀이를 또 합니까? 그 파기환송심 있잖아요. 실체적인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왜냐? 네. 우리는 이미 그걸 갖다가 사법부의 판단은 실체의 판단을 무조건 존중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권 분립이 있고 법률상으로 사법부라는 것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데 이 어느 한쪽 가치를 갖다가 판단하려면 결국 마지막 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법부예요. 그 사법부한테 그 판단 권한을 준 대신에 절차의 적정성을 반드시 지켜라는 걸 줬어요. 형식적 절차라는 거죠. 네. 이거 예를 들어서 대부분에 가면 처음에 예비부에 배당을 했다가 소부 배당을 했다가 소부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합의로 가려면 이런 규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는요.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워낙 급하니까. 네. 자기 목적대로 가려 그러니까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가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비판의 대상이 돼 버린 거죠. 실체적인 문제, 파기환송을 해도 좋고 파기 재판을 해도 좋고 네. 아니면 기각을 해도 좋아요. 그건 사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 국가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마지막 판단의 권한을 국민이 다 너한테 맡겼기 때문에 너 근데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요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절차를 전부 다 스킵해 버린 거죠. 즉 네. 안 거친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왜 그럼 안 거쳤을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예. 절차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안 거치고 뭐 진짜 번갯불에 콩버 먹듯이 이렇게 재판을 했을까 예. 한다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를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그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대통령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예.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어떤 그 정치권에서 시비가 되면은 전부 다 수사기관, 검찰이나 공수처나 어딜 거쳐 전부 다 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법관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정말 자존심이 강한데 일부 이렇게 정치적인 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것도 떨어뜨릴 수 있고 대통령도 못 나오게 할 수가 있고 전 대통령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 하다 보니까 뭐냐? 실은 권력의 오만에 늪에 빠진 겁니다. 네. 항상 권력은 고임을 썩는다 그러잖아요. 민주국가에서 권력이 오만 늪에 빠지면요. 네.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겁니다. 일정한 자기가 주 사람 사법고시를 쳐가지고 뭐 판사를 몇 년하고 하면 권력을 너희들은 참 우리보다 훨씬 낫고 생각도 낫고 법도 잘 알 거야. 나는 내 권리를 너희한테 위임해 준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머리 똑똑하고 시험 잘 쳐가지고 이건 내가 획득한 권력이지 국민이 준 권력이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때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플러스 그렇죠. 대법원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비판 여론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대법관들 30명으로 늘린다. 예. 그리고 재판소원을 도입을 하겠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예. 이런 문제들까지 너무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까지 지금 앞서서 이번에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죠. 이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법관 수 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뭐 갑자기 200~300명 늘리는 거 말고 네. 어느 정도 늘려가지고 좀 이렇게 대법원에 가는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대법원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실은 연구관들이 많은 일을 도와줍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연구관들한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법관한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릴 때 상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대법관이 여러 명이면은 아무래도 사건도 여러 눈으로 볼 수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처럼 100명 이거는 좀 그러고 이거는 약간 감정 섞인 말이고요. 어느 정도 적정 수를 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늘리는 것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대법원장님처럼 법원의 어떤 헤게모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강하게 하기 위해서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국민이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네. 보장하기 위해서 늘린다면은 네. 이거 솔직히 어느 정치인이 안 늘려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상고법원을 설치한다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린다 하는 문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지 네. 내 권력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호응을 못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헌법재판소법을 예. 개정을 해서 재판 소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예. 조금 굉장히 이게 제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뭔가 지금 어떤 개혁의 필요성, 어떤 비난받을 지점, 비판받을 지점에 있어서 그걸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게 좀 바라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사건이 또 맞죠.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법원처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해도 네. 그걸 함부로 못 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까먹지 않느냐. 그렇죠. 점수를 까먹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런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할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네. 감정에 치우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개개의 입법기관입니다. 즉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발의할 수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막 해버리면은 국민들의 안정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거치고 그다음에 전문가 검토를 거친 다음에 네. 이거는 가치가 있다면 국민한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네. 국민의 반응이 어떤가.
그럼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걸 입법을 추진하는 거지. 제가 보기로는 그건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는 저도 않아 네. 보이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사법 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3심제를 4심제로 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 법관의 이 헌법재판소를 어마어마한 크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거는 네.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뭐 개개 의원들의 말을 갖다가 다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한다 그래도요. 어떤 일부 개인 의견이 그렇게 낸다 그래도 그게 법사위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양 진영이 결집하며 하고 또 예. 뭐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법부 장악에 대한 그 비판들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막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내림세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잦아든 것 같아요. 예. 네, 그 발언들이 또 발언 빈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잦아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그건 그거대로 또 예. 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당장 추진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예. 예. 넘어가서 경찰이 예. 비상계엄 특수단이 예. 비화폰 서버를 예. 압수를 했다 그래 드디어 압수를 한 거예요. 확보를 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긴 예, 했는데 이 비화폰이라고 하면 좀 한번 비화폰이라는 게 뭐고 어떤 의미,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예.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비화폰이라는 것은 비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녹화나 녹음, 도청 이걸 못하게 한 게 비화폰이라는 걸 국민들 다 알고 있고요. 그 비화폰은 이 서버를 갖다 따로 관리해요.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데 일반 서버보다 비화폰 한 대 단말기, 우리가 단말기라 그러죠. 네. 그 단말기 한 대가 차지하는 용량이 커요. 대신 이 서버 용량은 우리 뭐 KT나 SKT나 LG에 있는 용량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쓴 기록이 이쪽에 보관돼야 되는데 서버에 네. 이 보관이 아무래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겠죠. 왜냐하면 물이 차면은 물이 넘치면 흐르기 때문에 네. 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 보도 나오기는 그 네. 서버가 2일마다 지워지는 식으로 돼 있다. 그렇게는 안 지워집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서버를 압수하겠다는데 이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 압수해도 지금 엄청난 자료가 나오거든요. 네. 문제는 이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화폰이 지금 한 1,300여 대가 있다 그래요. 아, 이 단말기가 등록된 거. 예. 왜 이렇게 비화폰이 많습니까? 저도 비화폰 써보셨죠? 예, 써봤는데 그 근무를 예. 청와대에서 오래 했으면 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단말기가 네. 1,300대나 있었던 것은 처음이에요, 정말. 이게 한 그 대, 1,300대가 있다 비화폰이. 예. 이건 확인된 얘기인가요? 예, 언론 나왔습니다. 1,300 경호처 자료 통계 자료에 1,300대가 있다고. 근데 보통 불출대장이라 예, 그러잖아요. 불출대장이 있죠. 이거 계속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써야 될 예. 사람한테 주고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시 지급자가 있고 임시 지급자가 있습니다. 네. 그 상시 지급자도 또 이제 번호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말기하고 실은 대투정령 같은 이 단말기하고 불출대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이미 다 제출돼야 됩니다. 네. 이 단말기에는 이게 용량이 넘쳤어도 네. 이 단말기 안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여기서 내가 지운다고 해서 다 지워지는 게 다 아니고 지워지는 게 아니죠. 포렌식 하면 다 또 예, 살아나잖아요. 나오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했죠.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후 시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윤석열 그때 당시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네. 검찰 간부들하고 통화를 한 게 있나 없는가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왕 우리가 네. 모든 걸 갖다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로 했으면은 저는 그것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요 서버에는 없죠. 넘쳐가지고. 그 서버에 넘쳐서 그러니까 예. 저장 기간을 넘어서 그렇죠. 지워진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압수수색 범위가 예. 이번에는 그 체포영장 집행할 예, 때 맞습니다. 방해한 혐의로만 지금 압수수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만 있는 거예요. 그 시점만 그렇죠.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그 이전 거를 봐야 아까 그런 게 봐야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비상계엄 과정도 또 확인이 추가로 확인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이거를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단말기를 확보해야 됩니다. 단말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어차피 6월 3일이면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묵힌
국민들 모두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갖고 가려면 안 돼요. 네. 그럼 2개의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란죄는 지금 물론 윤석열 씨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안 밝혀진 게 너무 많아요. 석연치 않은 게 노상원 수첩부터 해가지고 기획이 안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누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렇죠. 이런 준비 과정들은 하나도 안 예,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내란에 관한 특검하고 네. 그다음에 소위 김건희 씨 특검 있잖아요. 게이트 특검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그다음에 뭐 통일 관련 의혹, 건진법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거 2개는 반드시 밝혀져 가지고 오픈해 가지고 당호대부부로 처벌하고 또 이 사람은 대통령 뭐 만인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네. 그러지만 그래 대통령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국민들이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 하는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법된 부분 그 부분은 다 처벌을 하고 넘어가야 역사가 바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점에서는 저랑 거의 동일한 예. 생각. 김건희 특검도 지금 수사들이 지금 김건희 도추모터 주가 조작, 뭐 창원 공천 개입,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샤넬백, 뭐 이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특검이 도맡아가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씨의 비리 부분, 맞습니다. 이건 따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 내라는 그렇죠. 대로 가야 되고. 그래야 이게 윤석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정확하게 또 우리가 파악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하고 짚고 넘어가야 네. 역사가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비화폰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다 주어진 건지 아니면 살려낼 수 있는 건지. 아까 말한 대로 이 단말기가 있으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단말기는 다 저장이 돼 네, 있어요. 단말기가 기록이 저장돼 있는데 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 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 분리해서 하면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뭐 이제 네, 수사관들 많이 동원하면요. 1300대라 그래도 그렇죠. 상시 쓰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예. 인지폰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그런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의심이 가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비화폰을 1번이라는 번호를 쓰다가 네. 갑자기 7, 8월 달에 다른 이벤트가 없는데 똑같은 비화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가 어떤 왜 그랬는지가 이유가 있겠죠. 규명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12월 7일 날인가 이제 비화폰 서버 관리하는 예. 실무자에게 예. 그 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예. 자 원격으로 해가지고 다 지워라. 예. 로그아웃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가 전부 사라지게 됩니까? 서버 자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로그아웃하고 뭐 해도 예. 단말기는 지금 남는다. 단말기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증거 인멸이 되려 그러면 단말기를 없앴어야 되는데 예. 단말기는 쉽게 못 없애나요? 단말기 없으면 이거는 국가재산, 국가재산. 국가재산인데 이거는 공영 서류 등 손괴죄로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없애죠. 그래서 옛날에 노사원이가 쓴 비화폰은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했다고 많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럼 비화폰만 제대로 지금 확보가 되면 어떤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 다 할 수 있겠죠. 진상들이 예. 추가로 예. 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훨씬 많은 예. 실체들이 더 규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이제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그러면 윤석열도 지금 그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무장하라 막 얘기를 예. 지시를 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럼 윤석열도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공범 혐의로 지금 같이 입건이 돼 있죠. 그건 공범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경찰에서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면 예. 거기에 이제 증거 자료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네. 성립되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지규현 예. 판사 뒤에서 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속 취소해가지고 예. 신무정 검찰총장이 이제 즉시한 거 안 한 바람에 석방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속하라, 재구속하라 예.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이 좀 속도 내면 그렇습니다. 이걸로 재구속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일 때 대통령 파면 전에는 내란의 죄를 빼고는 다른 건 기소를 안 했는데 다른 걸 또 죄를 추가 기소했거든요. 네. 그 추가 기소 한 부분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데 네. 지금 검찰이 지금 이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증거인멸 예. 비화폰에 그런 게 다 담겼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목소리 이런 거는 녹음은 그건 안 안 되죠. 당했는데
통신 내역하고 비화편에 담긴 예. 통신 내역, 문자 메시지는 있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A라는 사건이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 이벤트 전후에 1과 2가 서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물어봐야죠. 뭐 때문에 통화했냐 이때. 네. 그러면 그건 수사의 기본이죠. 당연히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짜로 리얼하게 예. 무장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진술은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은, 예. 네. 윤석열이 하여튼 뭐 하마터면 윤석열로 인해서 큰 불상사가 있을 뻔한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정말 뭐 기관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 설치하라 그러고 뭐 실탄을 지급하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인가 싶어요.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장 큰 화력을 지니고 있는 부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화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도 일반 사람들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권총을 왜 차고 있냐고 쏘지도 않을 거, 그럴 때 쓰라고 차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고 했다든가, 그것도 그 말을 듣고 경호처 책임자가 기관단총하고 실탄 800발을 부추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호처를 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 경호처가 예. 내란에 가담한 거,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지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란에 가담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내란이 계속됐다. 윤석열 파면되기 전까지. 예. 그 이후에도 내란 잔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경호처가 내란의 어떤 그 동조 세력이 되고 그랬었는데 예, 굉장히 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그럼 경호처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는 저도 경호처 근무를 해봤지만 경호처는 참 일률적인 조직입니다. 실장이 지시가 제고 밑에 말단 경호관까지 내려오는데 한 10분이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뭐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 저렇게 바꾼다 하는 것보다도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즉 높은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짓거리가 영부인 생일이라고 만수대 예술단에서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은 네.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시킨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건 안 돼.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호처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지금 대통령실에 소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경호처는 지금 대통령 지속기관으로 독립돼 그렇죠. 있죠. 그럼 예. 대통령 바로 명령을 받는 그렇죠. 독립돼서. 그래서 예전에 근무해 보면요, 이 대통령 비서실하고 경호실이 항상 뭐 알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은 뭐 민정에 감찰도 있고 공직기강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대통령 경호처의 근무에 대해서 비례해서 뭐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막 그 소위 말하는 무신 정권의 무신들이 일어나는 짓 들고 일어나려 그럽니다. 그만큼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은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장관급이었는데 차관급으로 낮추면서 대통령 경호처를 만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독립으로 안 되고 대통령 실장 밑으로 둬버렸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예. 경찰청 경호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 그걸 따르는 거거든요. 국토안보국 내 비밀 경호대를 말하는 건데 미국하고 우리는 이제 경찰 제도도 다르고 그다음 네. 안보의 그 제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뒀을 경우에 지금 경호처에 있는 직급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경호처는 7급부터 시작됩니다. 왜 7급부터 시작되냐면은 경호처는 약간 연령 정년보다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가지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을 보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은 경호처가 지금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저렇게 개혁을 안 하면은 이제 누구한테로 어느 부처든지 애속이 되겠죠. 뭐 행안부 경호처로 되든가 네. 대통령 실장 밑에 경호처로 되든가 그래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되겠죠. 예. 뭐 어떤 그 이제 경찰 출신이시기도 예. 하고 또 청와대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저는 아까 이제 사람의 문제는 예, 얘기는 하시는데 사람 문제도 있겠지만 저렇게 이제 처음에 그 어떤 조직을 개혁하려면은 그만큼 외부에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안 그러고 그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실장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을 만들어 가지고 경호처를 거기 밑에 애소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실장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MB 때 한번 사용했었거든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예. 그러다 나중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네. 대통령 경호실로 다시 독립을 시켜준 거죠.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바로 경호처 문제도 저거는 정리를 해야 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집무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취임해서 직무를 봐야 되잖아요. 뭐 준비 기간이 있으면 과제가 많죠. 그 기간 동안에 정비를 해서 우리가 인수위 기간이라 그러죠. 예. 그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도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용산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봐도 현재 지금 집무실로 사용할 곳은 용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용산밖에 없는데 그럼 관저는 어디를 사용할 거냐 문제 나오는데 관저는 솔직히 지금 사용할 곳이 많이 임시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세종에 짓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새로 신축 건물을 옛날 청와대처럼 다시 짓는다면은 예산이 아마 수천억 들어갈 겁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그렇게 쓰고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에 있으면서 국빈 행사를 할 때 영빈관 오셨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완전히 어디고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면 새로 지어가지고 국빈 행사를 할 때 그럼 다시 헬기 타고 와야 됩니까 대통령이요? 아니면 영빈관 같은 걸 또 지으려면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건물. 그거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 명태균이 말에 의하면 뭐 북악산도 어떻게 꼭대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데요.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하고 청와대로 갔다가 수리해서 갔다가 지금 세종으로 궁극적으로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뭐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지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건 지금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 청와대 옛날 청와대 뒷산 가면요, 그 송나라 시대 명필을 쓴 그게 있어요. 천하제일복지라고 써 있다 그럽니다. 이 땅이 조선 땅 중에서 가장 복지다. 이래가 그 풍수를 보고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질문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정윤회, 최순실 이 비선인들의 어떤 그 국정농단들 보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또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또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받고 뭐 또 뭐 백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명품백을 받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반복됩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 문제인데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대통령이 되신 분 중에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전부 다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후보 때는 쓴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쓴소리가 점점 듣기 싫어집니다. 내가 만인지상인데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한다고 자꾸 쓴소리 들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되신 분이 어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비선실세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안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모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 경험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번씩 토요일 날 한 번씩 밖에 외부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와인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선실세는 못 설칩니다.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은 보다 그런 분들이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시고 인의 장막에 안 가려져야 돼요. 문제는 인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9개로 쌓여진 궁궐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의 장막에 눈이 가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 경계하시면요. 비선실세는 못 설칩니다. 그 차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유능한 인물들을 데려다 다쓰겠다. 뭐 좌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어떤 인의 장막 여기에 일에 둘러싸이면 안 되겠네요. 그게 그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계시니까 이걸 갖다가 보수, 진보, 그다음 뭐 민주당 소속자, 안 소속자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보고 실용주의로 고용하겠다. 유능한 인물 실용주의로 고용하겠다는 게 이분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이분도 많이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김건희 씨가 소위 말하는 그 백을 받은 시점이 2022년 4월, 7월 그리고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건 2020년 9월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권력이 조금 뭐 중반기라도 넘어가고 간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당선되자마자 막 받고 취임하자마자 받고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어떤 김건희라는 사람이
권력욕에 그 내가 권력을 이런 말, 최태형 목사하고 이런 말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 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보면 왜 그런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명품백이 쫙 놓여가지고 있는 그 방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나오고 하는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합니다. 하나의 과시욕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자기 남편인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지금 형사재판까지 받는 곳까지 저는 밀어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부분 나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될 건데 주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혹시 뭐 이제 다 알려졌고 그런데 그보다도 지금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알려진 보도된 거가 조금 더 추가로 더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 그 동석자들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별 의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증거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민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알고 싶은 거는 그 뭐 업태가 단란주점이니 유흥점이니 불법 영업이니 이게 아니고 그렇죠. 뭐냐면 지규현이라는 부장판사가 거기 유흥점에 가가지고 업무 관계자로부터 향응 수술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또 그에 따른 제2차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또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뭔가 더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거기 동석자가 업무 관계자냐 아니냐 그리고 돈은 누가 냈느냐 이런 부분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2차 불법 행위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추가로 뭐가 더 갖고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오늘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하다는 걸 봐서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선거 국면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게 자꾸만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50대 남자 중에서 룸사롱 안 가본 남자가 어디 있냐고. 개혁신당. 이걸 갖다가 무슨 꼭 그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룸사롱 이야기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 몰아가면 안 되고요. 또 그리 몰아가려고 프레임을 짜서도 안 됩니다. 근데 프레임을 짜서 그리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이제 대선이 한 11일 남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체적 진실 관계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했는데 보따를 안 풀어놓으시네. 하여튼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나왔으니까 뉴스버스 독자들한테 인사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처음인데 감사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이 좀 더 투명해져 가지고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어두운 측면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버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갖다가 어떤 다음에 위정하시는 분도 좀 잘 알아들으시고 해가지고 실수를 안 하시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런 방송을 보고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거 아셔가지고 좀 철저한 감시의 눈초리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근데 마침 저희가 이제 저희 뉴스버스 창간 4년이 되는 벌써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4년 하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렇네요.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은 권력 남용 그리고 권력의 어떤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에 천착을 해서 국제국전 특정 보도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왔습니다. 뭐 이건 이제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밖에서도 또 이제 진짜 그렇게 많이 했어요.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도 거기에 이제 안주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리면서 더 깊게 또 더 멀리 이렇게 보는 저널리즘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을 쌓아가도록 합니다. 축하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뉴스버스 속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